취업을 했는데 시니어가 없어요. 나 진짜 제가 이 문제를 너무 잘 압니다. 실력이 너무 부족한데 취업이 됐어요. 내가 이것도 너무 공감하잖아. 34살이라는 나이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신입으로 취업을 하기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화면 공유도 했는데 화면이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 보이시는 분 손. share screen. Oh my god.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코딩 알려주는 누나입니다. 처음에 이거를 이제 조인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혼자 얘기하면 되겠지 하면서 좀 그냥 영상 찍는 느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무리 메타버스여도 이렇게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지금 긴장이 되네요. 어머, 46명이 나왔어. 저는 처음에 한 5명 정도 오면은 그냥 5명과 소소하게 토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6명이나 있다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긴장돼.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고.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한 5개? 사실 이 중에 제가 남긴 질문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면은 내가 이 2시간을 어떻게 채우지라는 걱정 때문에 제가 이제 막 몰래 이렇게 막 썼다가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지길래 제가 쓴 질문들을 막 다시 지웠어요. 또 주작을 한번 해볼라 했는데 안 먹히네. 자, 개발자 채용이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말이 많죠. 미국도 사람들 많이 그쵸 막 잘리고 막 트위터 쪽 정리되고 막 애플 정리되고 막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모든 걸 거슬러도 거슬릴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죠? 그거는 저희가 거슬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한 2년, 3년 텀으로 봤을 때에는 어쩌면은 개발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단기전으로 봤을 때 과연 영향을 받을까? 사실 대부분의 시스템이 지금 다 온라인으로 가려고 하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자 채용이 줄어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개발자 시장에 대한 어떤 니즈와 풀은 늘어나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좀 배우는 사람이 많네? 이렇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좀 더 경쟁력이 필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죠. 현재 리액트와 넥스트JS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팀 프로젝트 경험도 있습니다. 와우.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은데 지방이라서 프론트만 뽑는 공고는 잘 없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백엔드 언어도 공부해야 할까요? 공부해야 된다면 어느 언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참고로 제가 학원에서 학생분들을 가르칠 때에 항상 풀스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경우 때문이에요. 이게 회사별로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했다가 내가 또 백엔드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해도 이게 백엔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내가 백엔드 개발자와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그거를 하고 왔어요. 막 API 왜 이게 없냐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만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프론트엔드만 공부를 하신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공부는 풀스택으로 하되 나중에 내가 이제 둘 다 해보면서 뭔가 좀 더 끌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 공부하는 거 저는 완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안 했으면 좀 늦은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그건 것 같아. 내가 원하는 회사 아니면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있는 회사들이 많이 쓰는 백엔드 언어를 공부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컷 뭐 자바를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는 노드.js를 쓴대. 그러면 사실 내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있는 지역의 회사들 공고를 쭉 보시면서 주로 니즈가 어디 있는지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내 언어를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취업을 했는데 시니어가 없어요. 나 진짜 제가 이 문제를 너무 잘 압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취업을 했는데 시니어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해외에서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니어분이 베트남 개발자분이셔서 약간 저랑 소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약간 영어를 그렇게 잘 하시지 못해서 막 이렇게 대화가 좀 안 돼가지고 사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기분은 너무 잘 압니다. 직장에서 출근해서 2주가 지나니 리액트 최적화부터 문제가 됩니다. 시니어 개발자가 없고 저 혼자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오, 와우, 회사가 매우 작나 보네요. 그래도 해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커리어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실까요? 사실 베스트는 주위에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시니어가 없다면 시니어를 찾아다녀야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가끔 저도 학원에 있으면은 그 학생분들한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한 번쯤 주위에 내가 아는 개발자 없는지, 주위에 물어볼 데 없는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어쩌겠어. 뭐 시니어가 없는데 나 혼자 하겠다는데 뭐 그냥 부딪혀야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이 회사에 그렇게 오래 있는 거를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 혼자 배우는 거랑 시니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는 거랑은 정말
질이 다르거든요. 내가 배우는 정보의 질이. 그래서 물론 나 혼자 배우면은 꼬불꼬불꼬불꼬불 돌아가서 어떻게든 좋은 개발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비행기 타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굽이굽이 길을 걸어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회사에 시니어가 있는 회사를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니어가 없다면은 위에 한번 강력하게 얘기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신입 한 명 뽑아놓고 지금 나 혼자 이거를 다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안 좋다. 좀 위에서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매니저급을 이렇게 한번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때 회사 프론트엔드 규모 물어보는 거 실례일까? 아니요, 절대 실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회사 면접을 보면은 일단 뭘 물어보냐면요. 저는 일단 첫 번째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왜냐면은 그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 회사에서 하게 될 역할,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 같은 거.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뭐 프로젝트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이 큰 프로젝트를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난 작은 파트를 하나 개발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검색 부서면은 뭐 검색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기대하는 어떤 일, 그걸 항상 물어보고, 세 번째는 우리 팀원이 몇 명인지, 그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팀의 사이즈도 물어봐요. 한 팀당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팀원들의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전 그것까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거기 팀원분들은 뭐 어느 회사에서 다니셨나요? 저는 그런 것도 다 물어봐요. 저는 이게 신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안에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 멤버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항상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내가 만약에 통과가 됐다 하면은 그 팀원분들 중에 제일 이제 매니저로 보이시는 분의 어떻게 연락처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으면은 받아서, 저는 사실 입사 전에 한번 만나봐요. 만나서 한번 식사도 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팀원이 뭔지, 그분의 어떤 빅피처나 이런 거 들어보고, 또 그분이 개발적으로 어떤 커리어를 밟아왔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들어가도 될까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팀 사이즈 물어보고 팀원들의 어떤 스펙 물어보고 이런 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번아웃, 무기력 등이 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번아웃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은 번아웃은 다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주 오면 문제가 되죠. 그죠? 저는 번아웃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번아웃이 오면은 좀 놀러 다녔어요. 좀 놀러를 다닌다는 게 그냥 집구석에서 넷플릭스만 보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내 환경을 좀 바꾸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말에도 어디 나가서 좀 놀러를 가고, 그리고 항상 일기를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 상태에 대해서 좀 약간 객관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번아웃이 와. 그래서 그냥 이 기분에 내가 그냥 함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매일매일이 같은 일상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번아웃이 되게 일반적인, 그냥 이게 일상이구나 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저는 좀 그게 싫어서, 좀 내가 무기력한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주말에 어디 나가서 좀 놀러를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일기를 썼어요. 내가 번아웃이 왔는데 도대체 왜 왔는가? 내 이 기분의 원천은 어딜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속에 있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번아웃의 원인을 알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맨날 똑같아. 어떻게 내가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번아웃이 온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은 뭐, 그래, 이직을 해보자. 아니면은, 그래, 부서를 바꿔달라고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결과를 좀 도출해서 그거에 대해 맞게 또 인생을 또 틀어서 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블로그 플랫폼 공부 정리. 취업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성장 가능한 사람이다를 어필함과 동시에 배운 것을 복습하기 위해, 그렇죠. 그걸 위해서 블로그 좋죠. 현재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날 배운 것들을 간단하게 티스토리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효성님? 내가 봤을 때 이거 질문 잘못 올린 것 같은데? 효성님이면 이묘성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층은 다른 데 있는데, 누가 여기, 이묘성 팬님이 와가지고 내 팬인 척하고 말이야. 스파이다. 그래, 엑스맨이 있었네요. 하지만, 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해요. 개발 블로그 플랫폼. 사실 저는 블로그는 안 써요. 저는 유튜브를 블로그처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제가 막 처음부터 되게 잘 알고 막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그 영상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저도 처음에 이제 뭐 호이스팅이라든가, 제 채널에 호이스팅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개념 설명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 설명해 놓은 게 어디서 왔냐면요. 저도 그걸 면접에서 인터뷰 받고 한번 박살이 나고, 이거를 기억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거 글로 쓰면은 이게 글로 쓰고 까먹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말로 설명해야겠다 해서 말로 설명한 게 유튜브 영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요. TMI.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참 블로그처럼 쓰고 있어요. 내가 이 개념을 잘 몰랐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해서 영상을 만드는. 개발자 신입 취업은 기술 능력에 따라 다르고 나이는 상관없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에 나이가 34살이고 현재는 투어 관련 MD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프론트엔드 취업을 목표로 6퇴 후 하루 2~3시간씩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나이가 많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년 트래블 기업 취업을 목표로 달려보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응원 부탁드리고, 개발 업무에 대해 현실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34살이라는 나이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신입으로 취업을 하기에. 사실 저는 외국계 기업을 다녀서 나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제 대학교 동기 오빠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나이가, 신입 나이는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4살이면 살짝 그 마지노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어 관련 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투어 쪽의 회사에 들어가는 거 저는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나 내가 포트폴리오 만들 때에도 그런 투어 관련된 또는 내가 가고 싶은 그 투어 회사 관련된 서비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나이가 34살이지만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기존의 경력도 있고 내가 포트폴리오도 여기를 위해서 맞춰서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딱 줄 수 있게 괜히 막 무슨 쇼핑몰 앱 만들고 막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맞춘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딱 준비를 해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입이어도 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이런 채팅 지나칠 수 없지. 응. 자, 코딩 하다가 막히면 바로바로 물어보는 게 좋을까? 끝까지 물고 뜯는 게 나을까? 저는 후자입니다. 예, 배준호님 후자입니다. 끝까지 물고 뜯고 마지막에 질문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자주 질문하면은 그 질문 받는 사람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고 뜯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고 뜯고 해서 이미 이만큼의 옵션을 안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 뭔가 이렇게 해라라는 답변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이제 함축돼서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근데 맨날 물어봐 팀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이러면서 지금 도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문과 출신으로 코딩과 전혀 관계없는 문과 쪽 대학을 졸업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이직을 생각 중인데 코딩 배우는 것을 시작해서 전망이 괜찮을까요? 개발자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말을 많이 받습니다. 포화 상태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세상이 다 포화 상태인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래. 유튜브도 포화 상태라고 그러고 개발도 포화 상태라고 그러고 뭐 문과 쪽도 포화 상태라고 그러고 사실 포화 상태예요, 이미. 이 대한민국이란 시장은. 너무 인재가 많아, 제가 봤을 때에는. 근데 그런 것 같아. 내가 여기는 포화 상태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 포화 상태가 아닌데 가려면은 저기 농사 쪽에 한번 관심을 둬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쪽은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포화 상태라는 거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개발자 시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왜 잘 나갈까? 그들이 개발자가 연봉을 많이 받는데 그들은 왜 연봉을 많이 받을까? 한번 보시고 이 사람들은 이런 시니어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내가 과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접근법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자 시장도 아마 신입 쪽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뭐 포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시니어로 갈수록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좋은 시니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술적으로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쪽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내가 한번 그 레벨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어느 필드에 있던 내 경쟁력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 취업 처음에 두렵지 않았나요? 저는 오히려 설렜던 것 같아요. 너무 답정론가? 난 설렜어. 근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 갈 때에는 그냥 해외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갔다가 오히려 가고 나서 두려워졌어요. 가고 한 3일째 되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안 통하고 그냥 내가 한국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거야. 차 하나 잡는 거, 택시 하나 잡는 거, 밖에 나가서 뭐 사는 거, 사과 하나 사는 거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전 그래서 가서 무서워졌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팬이에요. 저도 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이 남을 대단하다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첫 직장을 베트남으로 가고 싶은데 영어 테스트 준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자격증 같은 것들도. 첫 직장 베트남. 괜찮죠. 사실 베트남이 오히려 영어 테스트 이런 거 안 봐요. 왜냐 어차피 면접을 영어로 보기 때문에 한국은 막 저기요 토익 몇 점이에요, 토픽 몇 점이에요, 막 토플 몇 점이에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베트남 영어 점수 하나도 기재하는 란도 없어. 하나도 안 물어봐요. 대신에 면접을 영어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을 영어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통과. 영어는 뭐 더 이상의 의문이 없는. 근데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하실 때 정말 착각하는 게 나 영어 발음 막 이런 거 진짜 완벽하게 해야지. 막 문법 하나도 안 틀리고 막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 내가 미국이나 완전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를 하려면 어쩌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베트남이나 뭐 영어권 나라가 아닌데 영어 쓰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영어를 그들만의 영어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막 아메리칸식으로 막 발음 엄청 굴려서 얘기하고 막 have pp 막 때려 넣어서 말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저는 이걸 인터내셔널 영어라고 하거든요. 국제 영어. 오히려 쉬운 단어로 하나하나 좀 쉽게 문장을 구성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게 그분들도 이해를 훨씬 더 잘하고 저도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어를 막 그렇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단지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과 나온 직장이 프론트엔드랑 웹 디자인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굳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 디자이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디자이너가 준 거를 그대로 구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개인적으로 내 개인 프로젝트를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되게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공부해서 안 될 수도 있다. 나는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안 예쁠 수 있다, 남들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내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예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으면은 인터넷에 있는 템플릿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어랑 베트남 영어 많이 다르지 않나요? 한국 영어랑 베트남 영어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달라요. 베트남 분이시네요. 황린웬님. 많이 다릅니다. 참고로 저는 진짜 첫 직장에 베트남에 들어갔을 때 너무 충격 먹었던 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를 교육시켜주던 그 시니어분이 자꾸 저한테 떼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떼멜이 뭐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용기도 없어서 자꾸 떼멜 거려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교육 다 끝나고 조용히 손 들면서 저기 떼멜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떼멜이 HTML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HTML 이제 떼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좀 그런 게 많습니다. 발음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력이 너무 부족한데 취업이 됐어요. 내가 이것도 너무 공감하잖아.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취업이 됐어요. 비전공자로서 3개월간 부트캠프에 힘겹게 수료하고 정말 운이 좋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이 됐습니다. 기술보다 인성으로 통과한 느낌이랍니다. 인성 굉장히 좋으신가 보다. 그죠? 사실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공부를 더 하고 싶었으나 취업이 된 만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CRUD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첫 출근까지 제가 어떤 부분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신입 개발자들은 다 부족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비록 내가 프레시맨을 탈출한 신입을 탈출한 뭔가 뭐 주니어라 쳐도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회사에 패가 되겠다. 진짜 나 진짜 왜 뽑혔을까? 난 진짜 운도 지지리도 좋아. 그러면서 막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회사는요 신입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여러분들 우리 개발자들도 다 신입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신입 때 생각하면 정말 몰랐거든요. 그죠? 진짜 CRUD 하면 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신입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랑 면접을 했을 때에 이 친구가 좀 팀과 융합이 잘 되고 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좀 애가 좀 똑똑해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 실력이 조금 딸려도 뽑습니다. 사실 그들 눈에는 얘나 쟤나 다 실력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성으로 통과됐다는 거, 인성 좋다는 거, 딱 증명이 되셨네요. 어쨌든 너무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통과할 만하니까 합격할 만하니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부모님한테 절 한번 하고 오시고 그리고 회사 가서 열심히 깨지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일 때문에 늦었어요. 멋지십니다. 이진봉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진봉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그 슬랙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기면 질문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라고 이제 강의랑 같이 딸려오는 슬랙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진봉님이 이미 졸업을 하셨어요. 제 코스를 다 졸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계속 이게 올라오는 질문 답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밥이라도 제가 한 끼 사드리고 싶은 그것도 또 답변도 너무 퀄리티가 좋은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고모. 저는 전공자인데 누님한테 개발을 배울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온라인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 그 온라인 코스가 있어요. 제 공식 웹페이지에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 채널에 가시면은 댓글이든 설명창이든 이곳저곳에 누나한테 코딩 배우는 곳 하면서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참고로 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전공자인데 저한테 배운다고요? 과연 저를 그냥 보고 싶은 거 아니실까? 코딩보다는 이제 누나에게 코딩인데 이제 코딩이 집중이 아닌 누나에 더 맞춰져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버 개발자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직을 하면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회사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주로 유지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회사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미 개발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유지보수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정말 있는 거에서 막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얹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얹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런 앱이나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계획은 이제 비즈니스 분석팀이나 그런 데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로 취업을 할 때에 이 회사의 서비스가 내가 흥미가 있는 서비스여야 재밌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축구에 관심이 1도 없어. 근데 축구 관련된 서비스를 만든 회사를 다니고 얼마나 재미없을 거야, 이 일이. 그죠? 근데 내가 평소에 좀 쓰고 재밌어 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일이. 요걸 요렇게 또 비즈니스적으로 요렇게 하면은 더 유저가 많이 쓰겠네? 약간 이런 것도 인사이트도 좀 생기고. 첫 직장 연봉이 중요할까요? 나중에 이직할 때 전 직장 연봉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거는 맞아요. 전 직장 연봉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이 씬에서, 이 바닥에서 좀 이제 잘한다. 또는 좀 경력이 생긴다라는 소문이 나면은요, 어느 순간 이게 확 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때나 주니어 때는 살짝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좀 회사에 기여한 게 많고 주위에 좀 이 친구 잘하더라라는 레퍼런스 좀 추천도 좀 받고 하면은 어느 순간 다른 회사에서 이직 제안도 오면서 좀 이렇게 펑 뛰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입 때 처음에 잘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내 실력으로 이 연봉을 인상시키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 취업에서 영어 성적이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이건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컴퓨터 보안, 데이터 보안 쪽이다. 그러면은 중요해요. 자격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내가 보안 쪽은 아니고 그냥 개발자다 하면은 어, 자격증 사실 저도 뭐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건 다 있는데 그거를 안 봤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굳이. 그냥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게 더 집중이 되지. 굳이 막 자격증 뭐 있으세요? 막 이것도 안 따고 뭐 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안 받아봤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 영어 관련 자격증은 따놨지만 쓰인 적은 없어요. TMI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밑에 지금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위에는 약간 이렇게 셔츠 같은 거 있고 아래는 추리닝 바지. 그리고 아마 뒤에서 이제 밖에서 부모님이 아마 다 듣고 계실 것 같아. 쟤는 도대체 뭘 자꾸 저렇게 쫑알쫑알 대는 거니? 이러면서. 저는 참고로 한국에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 추위도, 이 향기도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겨울도 딱 좋은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밖에서 향기만 맡아도 내 옛날 과거, 막 고등학생 때 향수가 막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코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해결해야 할 논리적 문제들이 공부일 뿐이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해결해야 된다면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어려운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문을 하면 대답은 옵니다. 못할 것 같다 이거죠. 실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과정에서 길러지는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프로인 분들도 프로 레벨에서 겪고 있는지, 매일 겪는 문제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희 직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겪고 있어. 매일매일, 이건 어떻게 해? 이러면서 맨날 백엔드에서 더 데이터를 쉽게 줘야 된다느니, 프론트에서 필터링을 해야 된다느니, 막 이런 걸로 맨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팀원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갈 때에 팀원들의 스펙을 물어보는 거예요. 팀원을 난 믿기 때문에, 나의 능력보다 팀원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팀원한테 물어봐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팀원한테 물어보면 좋은 게 그분들의 또 이제 해결책이나 어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거를 내 거화 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의 힘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 닥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즐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속도와 완성. 친누나 공방 사이트 제작한다고 말씀드렸다. 제 수업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동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스텝별로 나누어서 러프하게 진행한 뒤 현재는 디자인이나 최적화된 디테일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러프하게 완성해둔 코드가 추후 디테일 과정 중에 많은 수정이 가해진다던가 막바지에 좋은 레퍼런스를 발견하게 되어 코드를 다시 짠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짜던 거에서 너무 많이 바뀌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건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더 나은 코드와 더 나은 디자인, 더 나은 최적화에 대한 욕심은 나고 부족함 속에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그동안 했던 걸 수정하는 시간이 과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큰 틀을 잡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네요. 이거는 사실 저도 부족해요. 이거는 정말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추후에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개발 속도와 완성 간의 타협점을 어떻게 찾냐?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 개발 속도와 완성. 그러니까 속도는 속도대로 중요한데 또 완성도는 또 완성도 있게 짜야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는지, 데드라인 설정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 초보자 레벨이신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요, 상당히 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엄청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아무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못 만듭니다. 이게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도 있지만 이게 서비스가 커지면서 유저가 많이 들어오면서 뭔가 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도 많이 생기고 서비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돼야 되는 일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 이건 굉장히 불가능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항상 하는 일이 그거예요. 최적화시키고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고 뭐 업데이트하고 항상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신 겁니다. 혼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이 질문이 있어요. 저도 이 고민을 해요. 속도와 완성.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애자일. 여러분들 애자일 메서더지라고 아나요? 애자일 방식. 이제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애자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 중에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애자일이라는 게. 근데 그 애자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대충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겠지만 애자일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리뷰를 해서 그 다음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거를 최적화를 하던 다음 기능을 만들던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개발의 텀을 좀 짧게 두고 이 기간 내에서 최대한 다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걸 리뷰를 항상 하고 그리고 다음 기간에 요거를 최적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끊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2주예요. 그래서 저희는 2주 동안 내가 최대한 속도도 내고 완성도도 있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완성도는 내가 2주 안에 할 수 있는 완성도고 뭐 속도도 2주 안에 할 수 있는 속도로 맞춰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2주 안에 못 끝내면 못 끝낸 거야. 내가 뭔가 완성도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거야. 그 상태로 넘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그 2주 동안 개발한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될 텐데 요거는 조금 더 잘 짜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 그런 게 그러면 그 다음 2주 때 그거를 이제 다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완성도와 속도 간의 어떤 싸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살아있나요? 지금 채팅창이 안 올라가길래 혹시나 내가 멈춘 건가? 세상이 멈춘 건가? 내가 멈춘 건가? 살짝 궁금하네요. 이제 뜨네요. 개발 독학된다. vs 부트캠프 국비 지원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제 정답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독학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부트캠프 국비 지원 가야 된다는 사람 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둘 다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가능한데, 이제, 독학은 살짝 자전거 타고 부산 가는 느낌이고, 부트캠프 국비 지원은 자동차 타고 부산 가는 느낌이에요. 뭔지 알겠죠? 약간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독학보다는 부트캠프 국비 지원 가는 걸 추천드리는 거는, 거기 가면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와 같이 하는 분들. 근데 사실 독학 같은 경우에 혼자 하니까 의지가 정말 대단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생각보다 나약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가 1년 동안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좀 모르겠어. 제 의지로는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지원 부트캠프 가서 친구들이랑 억지로 막 서로 끌어가면서 막 공부하는 것을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룹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혼자 하면은 아무래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기술은 쌓을 수 있지만 내가 그룹이랑 팀원들 한 4명이랑 다 같이 해보는 프로젝트를 하는 기회를 쌓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냐? 회사는 다 팀이니까. 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 깃도 못 쓰고 뭐 이런 뭐 깃 충돌 에러도 안 나봤고 뭔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 친구를 뽑기가 참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학을 하더라도 꼭 그 친구들이랑 좀 그룹 지어서 하던가 아니면 내가 그룹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좀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지원이나 부트캠프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과정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는 부트캠프, 국비지원 좀 더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독학으로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어요. 진짜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뭐 시간이 안 돼서 학원 못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성공하고 싶어요. 누나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성공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 돈, 명예, 이게 아니라 저는 성공은 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실 100억짜리 집이 있어도 내가 성공했다라는 기분을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은요, 사실 저는 어떤 기분,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런 것처럼 성공도 어떤 기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나 너무 잘했어. 나 너무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성공이라는 기분을 내가 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따라와야 돼요. 그죠?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없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성공했다고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성공을 뒷받침해 줄 지표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긴 해야 되지만 성공이라는 것 자체는 기분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내가 성공했다라는 기분을 자주자주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을 어떤 엄청난 걸로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내가 이거 하면 나 진짜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이제 정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 컨텐츠로도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좀 더 도전을 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성공 기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기분을 자주자주 느낄 수 있게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작은 목표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거 성공했을 때 정말 성공한 것처럼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억 있고 내가 막 연봉이 막 뒤집어진다고 성공한 것 같다? 그건 아닙니다. 그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일이 안 풀릴 때의 멘탈 관리. 일이 안 풀릴 때의 멘탈 관리. 저는 항상 일기를 많이 써요. 저는 제가 우울하거나 이럴 때에 저는 맥주 한잔 하면서 일기를 많이 써요.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려 라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정확히 왜 일이 어떻게 안 풀리는지 이거를 쓰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지금 없는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없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저는 표까지 그리면서 막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없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항상 그거를 계속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기장에 일기가 자주 쓰는 날은 제가 우울한 날이에요. 저는 기쁘면은 일기를 잘 쓰지 않아요. 기쁘면은 일기장 깨끗하고 내가 좀 우울하고 고민이 많다. 그러면 일기장에 일기 내용이 막 수록 빽빽한데 내용이 다 비슷해. 맨날 같은 고민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내가 쓰고 고민을 하고 하면서 점점 내가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고민을 해결한 나 스스로를 볼 수 있다. 그렇다는 거. 인터뷰 봤는데 학원 가야 된다고 하시던데, 학원, 그쵸.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왜 학원을 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를 보시면은 알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학원에 갔다 온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학원에 갔다 온 사람이 팀 프로젝트도 한번 해봤을 거고, 그리고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고, 이 두 가지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 갔다 온 사람을 뽑는 거지, 학원에만 갔다고 해서 이 사람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혼자 공부를 했지만 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세 개를 했다? 그러면 사실 혼자 공부해도 이 사람 안 뽑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 베트남 회사에 특별한 문화가 있나요? 있어요. 저희는 낮잠 시간 있어요. 회사에서 점심을 한 30분 만에 먹고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저희는 진짜 오피스 불을 다 끄고 바닥에 누워서 자요. 이불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라꾸라꾸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불 덮고 저희는 잡니다. 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저희 되게 조용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 그쵸. 되게 좋죠. 근데 나 진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막 고객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객사 되게 한국의 대기업인 고객사를 갔어요. 갔는데 점심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과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다들 자니까 이분도 뭔가 되게 자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면은 뭔가 내 체면이 안 서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다 불 끄고 자는데 혼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뭔가 엎드려서 자기는 내가 과장인데 엎드려서 자기는 좀 그렇지.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웃겼어.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바닥에 그냥 팽. 자, 33살에 신입 개발자로 이직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34살이신 분들. 34살이신 분이 있었죠. 그죠? 기존 전공을 버리는 거랑 인생의 큰 기로에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이직, 내가 기존에 했던 분야에서 개발자로 이직을 하는 거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개발자가 되려고 하시나요?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냥 단순히 야 개발이 돈 잘 번대 막 이래서 그냥 개발자 되는 거? 글쎄. 내가 뭐 좀 어린 나이 때 있으면은 그냥 그런 말 듣고 도전해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 분께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내가 기존 전공을 버리고 굳이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설득이 되면은 그러니까 남을 설득할 필요도 없어. 내가 설득이 되면은 도전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vs 중견 대기업. 어, 난 둘 다 찬성. 둘 다 찬성. 저는 회사 규모보다도 그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스타트업이든 중견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조인. 그리고 그 팀이 내가 좋아하는 팀이면은 상관없이 조인. 회사 규모는 굳이 상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있죠. 아무래도 대기업에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더 내가 일을 하는 법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일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많은 개발자분들이 처음에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스타트업으로 다시 되게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내가 그 대기업에서 배웠던 그런 시스템들을 스타트업에 들고 와서 이제 새로 자기가 팀을 꾸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스타트업에서 CTO가 되시고 다시 그 CTO가 되신 분은 더 좋은 회사의 CTO로 넘어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개발 시장이 그렇습니다. 베트남 집세요? 너무 달라. 집별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월 70만 원입니다. 월 70만 원이면은 방 2개짜리에 한 24평형 한국 돈으로. 근데 대신에 그 뭐냐 보증금이 한 140만 원이에요. 한국이랑 비교도 안 되죠. 그죠? 엄청 싸죠? 인공지능 분야 취업. 의도치 않은 공백기 때문에 서류가 계속 탈락되는데 방법은 창업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하겠다. 새로운 발상이네요. 어학 성적이 없으면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개발 쪽은 어학 안 본다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일단 어학 보죠. 개발이어도.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 쪽 지식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덜 볼 뿐이지 아예 안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질문이 인공지능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공지능은 또 그쪽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공백기 때문에 서류가 계속 탈락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백기가 있어서 탈락이 된 게 아니라 이 공백기를 내가 안 볼 수 있게끔 뭔가 내 눈에 띄는 프로젝트가 없어서 탈락이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인공지능적으로 공백기여도 내가 뭔가 조금 한두 개씩 해놨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 공백기 좀 쉬었구나. 그냥 이 생각이 들겠죠.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리고 그 전에 프로젝트도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어. 그러면은 사실 공백기가 그냥 이유일 뿐이지 그게 막 어떻게 메인 그건 아니겠죠. 누나의 이상형은 뭔가요? 이상형? 여러분들 이상형 물어보면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나요? 뭔가 되게 잘 모르는 것 같아. 키 큰 사람? 뭐 키 큰 사람 선호하긴 하죠. BTS 지민. 찾았어 내 이상형. 지민이 너무 좋고. 근데 사실 사람이 누가 이상형에 맞춰서 만나니까 그죠? 이상형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떤 미래의 어떤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은 저는 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로망. 저의 로망은 춤추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춤을 추는 로망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춤 잘 추는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항상 로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코딩 가르치면서 가장 힘든 건 뭔가요? 사실 가르치면서 힘든 거 진짜 많거든요. 긴장하는 거, 학생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 못하는 거 정말 많은데 저는 솔직히 제일 힘든 거는 내가 가르친 학생이 너무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개념을 설명해도 이 친구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하고 가끔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항상 수업하다 보면은 그 한 부트캠프 기간 내에 우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저도 그 학생이 어쨌든 저의 결과물이고 작품인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가끔 이게 이과적으로 아예 발달을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예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막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또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게 힘들었는데 포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은데 힘든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좀 저도 같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코딩 가르치면서 힘든 순간입니다. 저 그래서 가끔 저 흑역사가 하나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났네. 예전에 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일을 할 때게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항상 매 어떤 2주마다 테스트를 한 번씩 보는데 그 테스트가 너무 어려웠나 봐. 내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시험 보다가 뿌앵 하고 우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혼자 하다가 갑자기 막 자꾸 에러 나고 그러니까 막 뿌앵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감독이잖아요, 저는. 보다가 그 친구가 우는 거 보고 저 같이 울었어. 뿌앵. 나 그거 너무 웃기네. 다들 저 선생님 뭐야? 이랬을 거야. 저 진짜 공감 능력 최상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고로 제가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학생들이 다 저희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다 친구예요, 사실. 베트남에서 위험한 일은 없었어요? 어머, 장난 아니게 많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저한테 위험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베트남에 또 아는 한국인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분들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한 번씩 겪었어. 그래서 베트남에서 있었던 약간 위험했던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친구가 겪은 일이에요. 제 친구가 참고로 빌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1, 2층으로 된 어떤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2층에 자기 방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더우니까 창문을 이제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2층에서 자기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창문을 닫고 자고 있었다. 창문을 닫고 2층에 이제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창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다가. 그래서 자기가 실눈을 딱 떴는데 도둑이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도둑이 참고로 제 친구분은 여성분이시고 도둑이 이제 그 방 안에 노트북이랑 핸드폰이 그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도둑이 그걸 보고 훔치려고 문을 딱 열었다가
제가 아는 언니가 밑에서 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침대가 그 창문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 거야. 서로 눈이 마주쳤어. 여기서 저희 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둑과 실시간으로 눈이 마주친 저희 언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집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좁혔다. 그죠? 좁히기에는 상대가 너무 남자야. 2층까지 기어 올라오신 거야, 이분은. 그 언니는 어떻게 했느냐? 눈을 다시 감았다고 합니다. 그 언니가 이렇게 실로 눈 뜨고 마주쳤잖아요? 눈을 다시 감는 거야. 도둑이 그걸 보고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노트북과 핸드폰만 훔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거죠. 나는 너가 뭘 가져가든 나는 눈을 감아줄 것이다. 라는 그 암묵적인 사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그래 내가 널 뭐 해하지 않고 내 할 일만 하고 가리 이러면서 챙겨서 갔겠죠. 컴공 여신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 여신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차분하고 예쁘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생 때 제 학교 내 별명이 물미역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를 완전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다녔거든요. 어떤 머리였냐? 단발인데 파마 머리야. 근데 다 초록색이야. 상상만 해도 노답이지. 상상만 해도 노답이지. 머리 막 탈색 막 하고 막 머리 처음에 보라색 했다가 탈색을 하니까 그것도 혼자 했어. 그래서 막 얼룩덜룩 막 머리가 막 장난 아니었어요. 어쨌든 막 제 갸루상이니 막 이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죠. 남들이 할 수 없는 머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다들 저를 컴가로 생각을 일단 안 했어. 근데 유명은 했어요. 야 공대의 개. 공대의 그 초록머리 하면 다 알더라고. 코딩 개발자는 원래부터 있었을 텐데 1, 2년 전부터 갑자기 떠오르고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이제 딱 터지면서 야 무슨 뭐 가상의 오피스 만들어서 이 가상의 오피스에 출근해야 돼. 야 메타버스 있어서 메타버스로 뭐 이렇게 그 뭐냐 사람들 만나야 돼. 야, 여기서 콘서트 해야 돼.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 뜨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코로나가 그 어떤 오프라인에 있는 거를 온라인으로 옮기는데 굉장히 빠른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어는 어떻게 잘하시게 됐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영어를 되게 불편함 없이 쓰는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불편함 없이 영어를 쓰게 된 계기는요. 저는 그걸 갔다 왔어요. 그 교환학생.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한 1년 반 정도 갔다 오게 됐고,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많이 배웠어요. 참고로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 갈 시절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저희 학교에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교환학생 지원하는 커트라인. 근데 저는 그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겼어요. 간신히. 그래서 저는 그 학교들 중에서도 커트라인 제일 낮게 보는 학교 딱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워낙 영어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리고 위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빽빽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또 면접을 봐요. 교환학생은. 그래서 제가 면접 때 가서 저는 꼭 붙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무슨 막 팜플렛 만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면접에 가서.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내가 가면 한국의 부채도 알려주고 이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막 쇼를 했더니 그분이 이 친구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뽑아주셨더라고요. 성적이 제일 딸리는데. 그래가지고 교환학생을 갔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환학생을 갔으니까 제가 거기서 잘 했겠습니까? 정말 그냥 꿀먹은 벙어리게 됐죠.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좀 그래도 영어를 좀 쓰려고 제가 거기서 또 알바를 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캠퍼스 내에 알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어 하나도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에 그 와싱머신이라는 그 뭐냐 그 접시 닦는 이제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 한마디 안 하고 맨날 접시만 닦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친해졌어요. 옆에 있는 친구랑 흑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말을 막 걸어주더라고요. 동양 여자애가 맨날 접시만 닦고 있으니까. 참고로 저희 학교는 동양인들이 알바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양 친구들이 이제 한국인, 뭐 중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자야. 그래서 알바를 할 니즈가 전혀 없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부자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야, 동양 여자애가 여기 알바를 하러 왔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내가 좀 그 친구랑 영어를 하면서 좀 영어 자신감이 붙었다 하면은 이제 좀 포지션 옮겨가지고 이제 햄버거 포지션으로 좀 넘어가고 그럼 맨날 이제 햄버거 주문받아야 되거든요. 그 서브웨이 주문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한번 미치고, 근데 항상 나를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야 늘더라고. 정말 그 알바 갈 때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주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손 떨고 긴장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한번 나를 극한으로 내몰면 되더라고요. 누님 제가 1년 반 정도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다시 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시했다는 사실을 당연히 숨기는 게 낫겠죠? 만약 그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공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나으려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나는
어 그쵸. 그 공백기에 뭐 했냐는 질문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또는 뭔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보다는 그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왜 개발에 관심이 갔는지 그런 계기를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내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공시 공부 뭐 어때?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내가 공시 공부하는 열정으로 개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생의 궁둥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비록 1년 만에 공시를 그만두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공시가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닌 제가 조금 더 똑똑하게 공부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개발자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트캠프 끝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사실 전 좀 자신이 없는데 만약 취업 준비를 더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로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주로 그 준비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저 1-2개월 듭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바로 취업이 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1개월 정도는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학원에서 하는 프로젝트 말고 너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한 번 더 만들어 봐. 그래야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개념이 정립이 된단 말이야. 학원에서는 막 휘몰아치느라 바빴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여유 있게 다시 한 번 더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스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해라. 그리고 또 면접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한 2-3개월 정도는 내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제가 2시간을 절대 못 채울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떠들고 나면은 1시간은 나가서 춤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다 차가고 있습니다. 2시간 진짜 순삭이네요. 아니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저를 봐주시다니 무슨 일이야.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시간 얼마나 비싸, 그죠? 이 2시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답변을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최대한 답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나 강의 듣고 있어요. 제 강의 듣고 계신가요? 제 강의 실시간 평가 부탁드립니다. 강의 수강평 지금까지 어떤지 자바스크립트 강의 들을만 하신가요? 소속들어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심자 입장에선 거부감이 없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초반에 그 지식만 잘 잡아줘도 내가 스스로 이런 거 해야겠다. 내가 프로젝트 하면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그 초심자의 그걸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강의예요. 지루하지 않고 많이 도움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굳이 채팅 안 치고 지금 그냥 듣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까지 남아서 제 예쁘지도 않지만 이런 목소리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